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우리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에 출연한 네. 역대급 외모의 소유자, 그런가요? 부익남 네. 137만 유튜버 네. 부익남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부익남 TV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읽어준 남자 정태익입니다. 좋습니다. 네.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징어가 될까봐 조금 떨어져서 항상 저희 채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욕 먹으라고. 걸렸나? 농담입니다. 오늘 어쨌든 정말 단순한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실전 투자자고. 그렇죠. 네. 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동산으로 돈 벌지에 대한 의견도 많이 공유해요. 네. 네. 그렇죠. 그런 전문가로서 오늘 찾아주셨는데 투자 경험담 같은 거 많이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희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에 출연한 역대 어떤 토론자보다 네. 이 스튜디오 자체에 관심을 정말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 마이크는 뭐야? 맞아요. 어떻게 설계했어? 우리 PD님한테 계속 질문. 당신은 거기 왜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채널 운영하는 것도 있고 이제 저도 이제 이사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또 사무실 또 이사하면서 지금 막 세팅 중이어가지고. 그 이사에서 첫 번째 출연자가 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죄송한 게 그때 약간 그 방음 이런 처리가 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거의 그때 이사 온 지 한 2, 3일 만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음향이 좀 안 좋지 좋았어요? 않아서 아주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지금은 고쳤습니다. 출연하신 이후로 고쳐가지고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방송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좋습니다. 네. 우리 부익남님이 네. 이 정태익 대표라는 이름보다 부익남이라는 네. 이 애칭이 많이 따라다니실 텐데 부익남님이 정말 멋있는 네. 책을 내주셨어요. 네. 또 같이 또 공저를 해주셔가지고 새로운 부의 기회를 선점할 55가지 성공 시나리오의 첫 번째 저자 이름 정태익. 그리고 김도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두 번째 김광석이 네. 있네요. 그 왠지 이 책을 사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또 이렇게 덕분에 또 이렇게 경제 전망까지 또 같이 녹여 주셔가지고 이 책도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책을 집필하신 또 저자이자 또 뭐 사업가이자 또 부동산 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이자 지금 경제가 어떤 것 같아요? 요즘 경제가 어떻고 그냥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또 어떻고 지금 현재를 그냥 한번 리뷰한다면 네. 하반기가 어떻습니까? 뭐 사실 저는 이게 뭐 경제 전문가라고 말하기는 좀 뭐한 포지션이고 저는 이제 부동산 쪽을 뭐 이제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뭐 체감은 확실히 좀그 부동산하고 실물 경제는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그 지인이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데 이제 음식점을 하시는데 정말 너무 힘들다고 해서 사실 자영업자분들은 항상 힘들다고 하시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 뭐 또 힘들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 코로나 때보다 지금 더 힘들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물어봤더니 물가가 진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소비의 어떤 여력은 줄어드는데 원가 자체는 올라가고 인건비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매출이 예전하고 똑같이 나와도 이게 손에 가져가는 게 이제 없는 상황. 그래가지고 이제 점포들도 이제 운영하던 것들도 좀 축소시키고 뭐 이런 상황까지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실물 경제는 되게 힘든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제 그 아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 양배추 뭐 이거 한 덩이 이런 것도 뭐 원래 한 1,500원 하던 게 지금 9,000원 한다고. 그런 일들이 사실 뭐 그런 거 한두 가지만 있겠습니까? 지금 대다수가 다 그런 것들을 이제 겪다 보니까 그 뭔가 아주 대기업에서 또 수출 위주의 그런 좀 안정적인 좀 수입이 나오는 뭐 그런 회사원들은 뭐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어떤 뭐 영업을 하거나 어떤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체감적으로는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실감적으로는 같아요. 실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네. 근데 이제 또 자산 시장 쪽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부동산 쪽은 뭐 연초부터 이제 뭐 상승세가 이어져 가지고 지금 서울 기준으로는 거의 한 7, 8% 이상 뭐 이렇게 퍼센트로 이제 올라가는 추세이고 물론 이제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어떤 특정 단지 뭐 소위 말하는 뭐 좀 대장 아파트 뭐 이런 곳들은 한 2, 30% 이상 올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또 자산 시장 쪽에서는 또 되게 또 뜨겁고
또 이제 실물 경기는 또 이제 아주 괴리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저도 24년 하반기, 25년 경제를 이제 전망하면서 제가 자주 요즘 여러분들께 드리는 그 표현이 거대한 그 갭이 벌어지고 있다. 그 갭은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과 같은 소위 자본시장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데 메인스트리트, 실물 경제, 골목 상권, 자영업 경기, 내수 경기는 전혀 회복을 못 느끼는 이런 국면과 정확히 부합하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극명한 갭이 벌어졌던 구간이 2020년 팬데믹 때 네. 경제 위기 와서 실물 경제는 완전히 망가지는데 근데 자산 시장은 이렇게 폭등하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이제 머니 트렌드를 공부하고 생각을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유가 네. 실물 경기가 좋은데 자본 자산 시장도 좋으면 고민을 덜 해도 돼요. 실물 경기는 안 좋은데 자본 자산 시장은 예를 들어 좋으면 네. 이 갭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고민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이런 고민을 안 하면. 그럼 이제 계속 이제 벌어지는 것이고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정말 뭐 막차 탄다, 뭐 버스 탄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네. 그 사실 이 자산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소득으로 그거를 따라잡는다. 그러니까 버스가 이제 놓쳤는데 뛰어가서 잡아서 타는 일이 모두에게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지 않나요? 보통 이제 소수의 정말 고소득자들만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오히려 이런 기회일수록 그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된다고 저 생각하는데 사실 막상 내가 지금 하루하루 지금 버는 게 힘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어떤 그런 투자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우선 생업에 더 집중하시다 보니까 또 시간 지나가지고 또 약간 좀 격차가 벌어지고 이런 거에 좀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실물 경제는 너무 힘들고 네.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게 우리 전체 구조가 2,700만 취업자가 있거든요. 네. 취업자 중에 약 2천만이 조금 넘는 규모가 임금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봉급생활자. 네. 그리고 나머지 한 650만 정도가 자영업자거든요. 근데 이 자영업자는 소위 내수 경기를 상징해요. 그렇죠. 근데 이 내수 경제는 어떻게 운영되냐면 이 임금 근로자들이 소비하면서 해요. 근데 이제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많이 안 느니까 다른 말로 실질 소득이 오히려 떨어지니까 아끼자예요. 근데 뭐부터 아끼냐? 외식비부터 아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수 경기는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국면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라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더 갭 이것은 양극화를 또 뜻해요.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대응하지 않으면 양극화가 벌어지는데 내가 위에 있는 양극화냐 아래에 있는 양극화냐 이걸 결정해야 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순간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또 그냥 체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좀 뭐랄까 이게 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또 어떤 뭐 대기업 이런 데 좀 강연을 한번 갔었는데 네. 거기는 또 회사가 또 잘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역대급 실적 막 찍히면서 또 이렇게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을 뭐 엄청 받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둘이서 이제 사내 커플 뭐 이렇게 하면은 와 이거는 그냥 전문직 부럽지 않은 정도의 네, 소득을 네. 또 받고 있는 분들이 또 소수가 또 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상황은 힘들고 대다수는 되게 뭐 좀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또 소수들은 소득이 또 엄청나게 또 집중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또 자산 시장에서 또 그렇죠. 양극화를 또 일으키다 보니까 도대체 누가 지금 돈이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또 소수가 어떤 그런 걸 집중하고 또 이렇게 또 갖고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왠지 느낌상은 방위 산업 관련 기업일 것 같은 네, 느낌도 뭐 드는데요. 그쪽도 많고. 최근 예. 근데 여러 군데가 생각보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대기업에서 그 부동산 저는 어쨌든 부동산 쪽이니까 부동산 관련돼서 강연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네. 그 회사가 돈이 좀 있는 거죠. 이제 직원들이 돈을 좀 버니까 예. 이제 자연스럽게 내 집 마련 이런 거에 대한 그렇죠. 좀 수요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런 회사들이 꽤 많더라고요 요즘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특히 이제 내수 경기는 계속 회복 없이 가는데 수출 중에서도
소위 반도체, 자동차, 조선 네. 이 또 방산 이런 영역의 수출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체감 경기도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네. 어쨌든 부자 되는 방법도 고민하고 또 머니 트렌드가 결국 목적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부의 기회를 좀 갖도록 하는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많은 질문이 네. 이 부동산 일시적 상승이냐 음. 아니면 추세적 네. 상승세냐 네. 이 질문이 있어요. 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우선은 추세적 상승세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거가 그래서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제가 그래서 한번 좀 쫙 봤어요. 네. 과거부터 2021년 이후로부터 쭉 봤거든요. 금리의 어떤 막 급등하고 나서 그 이후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은 생각보다 그 많은 분들이 21년 뭐 9월 이때를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9월, 10월이 뭐 고점 때는 맞거든요. 근데 네. 그 뒤로 이게 하락한 게 아니라 22년 한 5, 6월까지는 이 집값이 그래도 막 이렇게 거의 횡보를 막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금리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던 때였는데 네.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뭐 3, 4월 하면서 막 올리기 네. 시작하니까 네. 그때 이 공포감이 이제 엮이면서 22년 6월부터 이렇게 쭉 음, 내려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23년 1월이 이제 가장 저점 때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서의 하락은 한 7개월 정도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네. 네.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23년 1월에 둔촌주공 그때 분양하면서 이거 뭐 정말 뭐 이제 집값 다 폭락하고 망한다 막 이런 분위기가 강력했을 때가 네. 23년 1월 그때 저점이었거든요. 그 뒤로 나서 3, 4, 5월부터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절대값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빠진 게 이제 반등하는 거였죠. 네. 그래서 이제 작년 9월 말까지 상승하고 그때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6에서 9억 대출을 갑자기 중단시키면서 다시 또 대출이 이제 잠기니까 쭉 좀 횡보 하락을 하다가 올해 1, 2, 3월부터 다시 또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8월까지 또 다시 급등세로 또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길게 보면은 이게 워낙 급하게 빠졌었던 게 이제 충격적이었었던 거지. 그 뒤로는 사실 1년 반 정도는 좀 올라가다가 대출 규제, 다시 올라가다가 대출 규제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일시적 하락이 그러니까 일시적 상승이었고 이제 앞으로 좀 내려가는 구조라면은 지금보다는 어쨌든 더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게 좀 안 좋아지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떤 이런 상승세가 계속 있는 상황에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뭐 금리 인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면은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집을 뭔가 산다 아니면 집을 판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로 봤을 때는 어찌 됐든 금리 인하는 좀 여력이 생기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뭐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내년은 또 본격적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약간 좀 더 그 좀 상승세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상승세냐 아니냐라는 건 저는 이제 사람들이 좀 집을 더 살려고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걸로 봤을 때 심리는 조금 더 사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뭐 특정 지역들 몰리는 지역들은 자연스럽게 좀 상승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과거에 한 4, 5년 전에 그 폭등세를 또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뭐 그 정도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냥 뭐 물가 상승률 아니면 그 정도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의 그냥 좀 명목 가격은 계속 좀 올라가는 뭐 그런 구조일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그러니까 일시적 하락, 일시적 상승이 아니라 네, 나름 뭐 2025년이나 상승 네. 흐름을 좀 유지한다. 우선은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이제 그 트렌드를 그려보면 네,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을 이제 반복해 왔지만 상승하는 구간이 좀 더 길었고 상승할 때 더 많이 상승하고 어느 정도 조정되다가 다시 네. 상승하고 이런 흐름을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추세상 어쨌든 뭐 22년, 23년 동안 조정되는 국면이 있었지만 또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네. 그림 그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체감이 되는 지역이 있고 사실 그렇죠. 체감이 안 되는 지역이 훨씬 많아서 이게 네. 유튜브다 보니까 이제 뭐 불특정 다수가 듣다 보니까 그렇죠. 저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긴 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제 서울 수도권 쪽에 나름 신축급이거나 뭐 금액대로 따지면은 뭐 경기도에서 뭐 한 5, 6억대 이상대, 뭐 서울은 뭐 한 12, 3억대 이상은 뭐 하는 곳들이 약간 제가 말하는 거, 우리 동네네라는 느낌이실 거고, 뭐 그게 아니거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뭐 광역시나 이런 데들은 아직은 뭐 그런 어떤 뭐 온기랄까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저도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러면 이 질문 드릴게요.
많은 분들의 이제 고민이 그러니까 어떻게 시나리오를 그리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일시적 상승으로만 마감된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여러 전문가들을 이 자리에서 초대해서 의견을 듣고 있지만 또 우리 부익남님은 또 투자자로서의 네. 의견을 또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또 여쭤본다면 일시적 상승으로 끝난다라고 보시는 분들의 주된 근거들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예. 개인적으로는 저는 참 다른 분 거를 사실 잘 거의 안 네. 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대략적으로만 들었지 뭐 네. 이거에 대해서 막 아주 깊이 있게 제가 뭐 알지 못해서. 근데 그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일시적 상승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뭐 최근의 상승세가 어쨌든 뭐 특례 대출이라든가 네. 몇몇 규제 완화 때문에 나타난 대출 규제 완화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 상승이고 네. 그리고 스트레스 DSR을 9월부터 적용했고 네. 그리고 이제 금융 규제를 더 강화해 나가면 이거 일시적 상승으로 마감될 수도 있다. 특히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네. 무게를 좀 두는 뉘앙스입니다. 제가 네. 느껴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 저도 이제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저도 뭐 이렇게 찾아보고 알아보면은 예. 사실 지금 현장에서는 스트레스 DSR이 그렇게 막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이게 주기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고정금리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변동이 나중에 크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금 좀 보수적으로 대출 금리를 잡아서 대출 받으세요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변동이 오지 않는 고정금리 상품은 스트레스 DSR이 뭐 사실 많이 적용이 거의 안 되거든요. 뭐 조금 줄어드는 정도.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안 받으려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변동금리를 찾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현장을 가보면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금리 차가 고정금리가 아직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대출을 받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고정금리를 받는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고정금리를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조금 줄긴 하지만 네. 스트레스 DSR 때문에 못 받겠다 뭐 이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물론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은 뭐 어찌됐든 간에 내년 정도 되면은 금리가 지금보다 더 내려갔다고 가정했을 때 예. DSR이라는 건 어쨌든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여력이 더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스트레스 DSR은 원래 내가 지금 받을 이 대출액보다 나중에 이제 1년만 지나도 더 늘어난단 말이죠. 대출 네, 더 예. 많이 받을 수 있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누르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5억 받는 분이 내년에도 한 5억 정도만 나올 수 있게 누르는 목적으로 저는 시행한다고 보는 거지. 지금 5억 받는 사람들이 뭐 4억, 3억으로 대출을 못 받게 하려고 줄이는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기에는 실제로 시장에서는 뭐 적용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책 자금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책 자금 특히 뭐 신생아 특례나 이런 것들이 네. 연초에 많이 풀리긴 했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뭐 적진 않습니다. 뭐 이제 7조, 8조 뭐 이 정도 될 텐데 적진 않은데 그것만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대출 받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더 잘 아시겠지만 가계 대출 지금 한 달에 막 6조, 7조씩 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정책 자금만 가지고 지금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 은행 가서도 돈을 막 빌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면은 저는 이 정책 자금은 약간 마중물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꽉 차 있는 뭔가 그 퇴근길 그 강변북로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집을 누가 하나 팔고 빈 집이 생겨야 또 갈아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그동안은 이제 거래가 잘 안 되고 다들 그냥 멈춰 있는 상태에서 네. 뭐가 됐든 정책 자금이 이제 시작되면서 무주택자분들이 뭐 집을 또 사주고 그러면 그 집을 팔아서 또 갈아타기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뭔가 좀 이게 거래량도 갑자기 막 늘어나고 똘똘한 한 채로 뭐 좋은 동네들 막 갑자기 급등하고 그러니까 따라 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생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을 보면은 DSR도 물론 했지만 네.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전세 자금 대출을 규제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지금 시장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포인트 같은데 지금 집을 사는 분들은 이제 1주택자인 분들이 자기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사면서 실거주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군이고 나머지 한쪽이 전세를 끼고 우선은 집을 사놓고 뭐 한 2년 3년 돈 모아서 그때 가자 나중에 가자라고 하는 이 한쪽의 어떤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6월 7월에 그 가계 대출이 막 늘어나니까 정부가 좀 은행권에다가 이제 금리 약간 조금 뭐 조정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실제로 7월에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나 좀 6월달에 집 살 때랑 7월달에 집 살 때랑 대출 이자가 이제 확 올라가니까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쪽은 조금 잡혔단 말이죠. 약간. 근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세라는 거는 이제 세입자의 전세금을 레버리지 삼아서 집을 사는 거라서 정부 입장에서 금리를 올리면 전세입자가 이 금리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전세도 막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 수요는 계속 있어가지고 집을 전세가 잘 들어오니까 그냥 전세 끼고 사면 돼서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전세 끼고 사는 사람들 막을 방법이 별로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집주인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타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세입자가 이 대출을 부담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전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갭 투자, 집을 사면서 전세 끼고 동시에 잔금과 전세를 같이 맞추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내는 이런 사람들은 대출, 전세자금 대출, 그러니까 세입자가 대출을 못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집을 못 사게 하려고 세입자 대출을 막는. 그러니까 세입자분들은 너무 억울한 상황이 되는 거죠. 내가 집 산 것도 아닌데 왜 내 대출을 막냐.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갭 투자를 하는 그 수요가 어쨌든 줄어드니까 그래서 우선 좀 시장을 진정시키겠다고 한 게 지금의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런 거죠. 딱 지금 뭔가 수요도 몰리고 막 사람들이 막 살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우선은 조금 시장을 좀 진정시켜야겠다. 그러면 저는 왜 진정을 시키려고 할까? 아까 말한 대로 금리도 좀 내려갈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상승 분위기로 막 더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누르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뭐 이게 뭐 무한정 갈 수 있는 규제가 아니라면은 이 규제가 조금 좀 완화가 된다면 뭐 내년 초 이럴 때는 다시 한번 또 상승세 쪽으로 우선은 간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그 코멘트에 대해서 토론자로서 저의 또 생각도 한번 좀 의견을 드려본다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스트레스 DSR을 만약입니다.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거나 추가적인 금융 규제를 적용해서 도 집값이 만약에 상승한다. 만약에 첫 번째 그 시나리오로 가정을 했을 때 대출 없이도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대출이 있어야만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이 제도는 결론적으로 대출 없어도 집 살 수 있는 자산가들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어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집값 상승세를 막을 수 없다면 네네. 떨어지는 구간이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게 좀 한 가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의 양극화를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한 가지 있고요.